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떠셨습니까? 네. 예, 뭐 그동안 워낙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 그다음에 반도체가 워낙 주도했었던 장이었고 9월달 이후에 주가가 거의 28% 코스피가 올라서 그냥 막말로 그냥 30% 가까이 주가가 네. 두 달 만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9월 초 대비해서 코스피를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코스피가 4천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은 3,400, 3,500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들이 좋을 때가 사실 더 부디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울상이신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약간 좀 불안하나 했었는데 그래도 4천선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강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빨간불을 기록했다라는 건데 사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위치 자체나 지금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좀 부담될 수도 있는 자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번 주는 워낙 이슈들이나 뉴스들도 많고 뭐 실적 발표부터 FMC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APEC 이걸 통해서 정상회담들도 줄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뉴스들을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소화하면서 전략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코스피의 장중 흐름만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4천은 지키면서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들이 이제 진짜 더 랠리를 갈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떠셨습니까? 네. 예, 뭐 그동안 워낙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 그다음에 반도체가 워낙 주도했었던 장이었고 저도 이제 오전에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게 이제 이 두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간만에 또 1조 넘게 주식을 좀 팔면서 좀 분위기가 좀 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예.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시장 보면은 어쨌든 오후 들어서 계속 그 하락폭을 줄이더라고요. 네. 장중에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하루의 조정 뭐 또는 일주일의 조정 이게 아니라 장중 조정, 특히 이제 오전 중에 조정으로 거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오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키우든 또는 하락폭을 줄이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뭐 그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확실히 시장이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느낀 거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9월달 이후에 주가가 거의 28% 코스피가 올라서 뭐 그냥 막말로 그냥 30% 가까이 주가가 네. 두 달 만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얼마나 기여를 했나를 계산해 보니까 예. 60%를 기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30% 중에 60%를 빼면은 사실은 9월달 이후에 지난 두 달 동안에 이제 코스피가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한 10% 11% 정도 오른 걸로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9월 초 대비해서 코스피를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한 3,400에서 3,500 정도? 요 정도 느낌이라 주가가 4천이지만 사실 이제 이 그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그냥 한 3천 중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에 좀 많이 쏠려 있다가 오늘은 이 두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으니까 그동안 조금 비켜 있었던 종목들이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제 느낌에는 아직까지 조금 강하진 않다. 좀 의미 있는 반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도 딱 그 비슷한 계산을 저는 지난주 기준으로 했었는데 네. 9월 이후로 빅2가 66%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수치인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승장을 덜 체감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거는 기사화도 많이 됐으니까 봤더니 그 코스피가 3천에서 4천 가는 동안에 오르는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맞습니다.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울상이신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밀한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이슈들이나 뉴스 종목 얘기하기 전에 수급적인 측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오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10월 들어서 제가 보니까 딱 3거래일 빼고 계속 매도하더라고요. 이거를 좋게 보면 거의 다 팔지 않았을까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아 여전히 뭐가 있나? 왜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왜 점점 커지지? 라고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살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또는 동시에 팔 때가 있고요. 근데 보통 그럴 때 보면은 진짜 시장이 급변할 때 이제 그런 한 방향의 이제 매매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은 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현물을 많이 사면은 이제 선물을 좀 팔고 네, 뭐 이제 또 뭐 현물을 많이 사면 또 그 선물을 좀 파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좀 팔아서 네, 약간은 좀 변화가 있나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높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물론 두 종목만 주구장창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사는 걸 보면은 뭐 저희 한국 시장 자체를 산다기보다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이 두 종목에 좀 국한돼서 사는데 아마도 이번 주가 조금 그 이벤트가 워낙 많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당장 FOMC랑 그날에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좋은 뉴스들은 꽤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해지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하기 시작을 한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S&P 500도 지금 뭐 계속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FOMC 지나고 나면 사실은 별로 이벤트들이 별로 없고 뭐 주가가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지긴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당장 급하게 주식을 올릴 모멘텀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뭐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좀 해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앞뒤 안 보고 뉴스들이나 환경들 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서만 현선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팔고 선물 11,000계약 팔았다 하면 뭐 크게 급변하다 보다 큰일 났다 할 수도 있는 수치이긴 한데 많이 지금까지 올랐던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현물에서 1조 6천억 원 매도한 것 중에 1조 3천억 원어치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시장이 아예 뭐 꺾이는 그런 신호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모습은 수급 상황에서도 좀 나타났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사님의 라이벌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재부에서도 투자 전략 리포트 내놓더라고요. 오늘 경제 자료를 내놨는데 여기서 저평가 뭐 얘기뿐만이 아니라 바이더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정 받으면 이제 사라 투자 의견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안한데요. 저렇게 정부까지 뭔가 이렇게 들쏘시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지난 두 달 동안 주가가 거의 30% 이렇게 오르고 뭐 이번 달에도 주가가 거의 뭐 18% 네. 이렇게 주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부분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지금 저희 한국 시장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 기대만 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네. 확실히 이제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실수도 있겠고
있고 속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 이익의 그 증가를 반영을 하긴 했는데 이익의 증가의 상당 부분은 또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그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부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바이더 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정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아닙니다만은 약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지금 바이더 딥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의외로 이 주식시장이 오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또 쏠림이 좀 있고 나름대로 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약간 그런 거를 좀 해소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양극화장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바이더 DB라기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선택과 집중이 어디로 가고 또 그 외에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는 제가 또 후반에 계속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정부의 스탠스 자체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고평가 뭐 버블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스탠스인 것 같긴 한데 추가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이 여전히 국내적으로 좀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뭐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만은 이 이슈가 또 싹 사라지고 나서 AI 이슈도 어느 정도 탄력이 살짝 떨어질 때쯤에 정부 정책발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정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사실 6월 달 들어서 한 7월까지 7월 네네. 말까지 주가가 오른 거는 진짜 정책의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 증권, 지주, 뭐 반도체 다 같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는데 사실 9월 달 이후에 주가가 오른 거는 저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속된 말로 1도 없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냥 반도체에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뭐 2차 전지나 뭐 그 LG 화학 같은 이런 정유 화학 종목들이 조금 오른 거 말고는 뭐 그다음에는 뭐 조선 기계 이런 거는 사실은 정부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업종들이 오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6월 달, 7월 달 이후로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 5천 특이 막 나오고 정부 정책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9월부터는 그야말로 AI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상하리 많지 그 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다 보니까 이 AI 재료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을 때 다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투자자들한테 계속 주입시키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게 네. 정부 주도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희망회로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 소각, 3차 저 개정의 핵심인 그런 것도 그렇고 배당 분리 과세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정책들이요 주가를 엄청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주가를 빠지는 거를 많이 막아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책의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정상화되고 올랐다라고는 별로 보지는 않고 예. 그렇게 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분리과세 좀 분리과세 문제도 그렇고 배당 분리과세 문제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주가가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거는 한국 시장이 사실은 정말 박스권이었고 주가가 한번 꺾이면은 뭐 미국이 한 10% 빠질 때 우리는 막 20%씩 빠지고 그렇죠. 뭐 반토막씩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덜 빠지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저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그냥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내수가 아니고 수출이고요. 그렇죠. 근데 내수가 지금 뭐 성장률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보다도 코스피만 좋고
수출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일부 업종들만 좋은 걸 보면은 사실은 내수 경기 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런 정책들이 다 같이 맞춰주면은 시장은 선순환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다. 하락을 막아주는 영향을 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성격,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딱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과 반도체 얘기를 또 중심으로 해주셨으니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고 미국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이 있을 예정인데, 아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 얘기하기 전에 직전 일에 1조 3천억 원 매도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약간 좀 고민인데 조금 그 삼성전자 실적을 나오면서 어쨌든 의외로 그 이후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실적이 예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에 좀 비슷하거나 크게 상회는 못할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약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12조 원 나온 게 되게 서프라이즈가 세게 나온 거잖아요. 아니, 전날까지 증권사 컨센은 10조였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SNS에서 돌았던 게 11조 나오더니 저녁에 12조. 12조 나올 수도 있어 했는데 에이 뭐 12조겠어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보통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나와도 항상 그 발표하는 다른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주가가 사실 썩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반영한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도 실적이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실적보다도 엄청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조금 내다 팔고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많이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 컨센처럼 나올지 하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나온 외국계 은행들의 아니면 증권사들의 어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보면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보더라도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고꾸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인즉슨 내일 어떤 실적이 나오든 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이거는 완벽한 기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회죠. 저도 이제 좀 좋게 보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반도체라고 하면은 엄청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이고 경기를 굉장히 예민하게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좋을 때 엄청 좋다가 네. 나쁠 때 또 급격하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정도로 절벽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2024년부터 해서 어쨌든 실적이 되게 바닥을 치고 쭉쭉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무역 전쟁도 있고 뭐 관세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특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되게 짱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도 예전만큼의 그런 경기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지 않는다. 약간 확실히 이거는 조금 다른 사이클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건 되게 구조적으로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늘리고 근데 그 늘렸던 계기가 결국은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불을 질러 놓고 난 다음부터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4년 동안에 어쨌든 수요가 지금보다 어쨌든 최소 2배, 뭐 많으면 뭐 2.5배,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내년 내후년의 실적이나 캐파 증설이 최소 이제 20-30% 이상은 쭉쭉쭉 돼야 되니까 실적을 상향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국계에서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샘 웰트만이 한 얘기가 정말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샘 웰트만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막 캐파를 증설을 하면 다 좋은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이게 경쟁이 붙는 거잖아요. 마이크론까지 해가지고 세 명이서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으냐면 오픈AI가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샘 웰트만이 얘기를 한 것만큼 그렇게 캐파 증설이 되고 이익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걸 따라서 수습이 증설도 하고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도 약간 좀 그 어떤 그들의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나 관련한 업체들한테 어떤 장단에 맞춰 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어느 정도 계속 억제하는 네. 분위기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TSMC가 보면은 그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매출이 20% 30% 늘어도 캐펙스 딱 한 10% 15%만 딱 올리면서 그렇죠. 맞춰주되 가격에 대한 경쟁력, 바게닝 파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예. 아마도 뭐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익이 늘긴 하겠지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캐파 증설을 그냥 꾸준히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외국계에서 막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는다고 하더라도 캐파를 만약에 그렇게 는다고 하면 뭐 반도체 이제 좋지만 소부장도 이렇게 따라서 좋아야 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주가가 소부장도 막 좋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소부장 업체들 주가가 좀 쉬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외국계에서 막 이렇게 숫자를 올리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이고 꾸준히 좋아지긴 할 건데 아마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사는 분위기로 가는 게 맞지만 뭐 정말 그렇게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소부장도 좋고 다 좋아져야 되는데 뭐 약간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얘네들만큼 소부장이 따라서 좋아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조금 저희가 눈높이를 조금은 좀 현실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특이하면서도 찝찝한 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인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좀 사실이 아닌 기사들도 어제 네. 나오기도 했고 퀄테스트 뭐 통과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뉴스로는 HBM3 같은 경우에는 30% 이제 가격 떨어뜨리면 이게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진입을 하겠다는 건데 공격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가격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들 테고 아무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처음 보는 뉴스들이 좀 이틀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지금 분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10만 전자까지 찍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그 좋아질 것도 같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만큼의 어떤 결정력에 대한 그 허들을 아직까지는 조금 잘 못 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아니고 아닐 거라고 저희가 믿고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의구심들이 자꾸 있다라는 거는 뭔가 확실하게 도장을 못 찍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보면은 하이닉스만큼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못 따라간 것도 사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약간은 좀 그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탑픽은 하이닉스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투톱 중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뭐 숫자로 보나 지금 상황으로 보나 더 뭐 손에 꼽힐 수밖에 없고 다른 종목군들 얘기하기 전에 잠깐 미국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또 빅테크 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사실 AI와 관련된 종목군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 종목들 자체 변동성도 요 최근 들어서 꽤 많아진 커진 편인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뭐 MS부터 메타, 구글 등등등 이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나 또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도 뭐 워낙 좋은 분위기고 이번에 어쨌든 뭐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 같고 또 QT도
잘하면 종료도 할 것 같고. 네. 물가는 생각보다 낮게 네.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별로 악재가 안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은 아마존이 네.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돈도 잘 벌고 투자도 열심히 하는 회사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아마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어떤 매출에 비해서 캐펙스가 한 15%가 되고 되게 많이 하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비해서는 확실히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이 없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그 구글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도 그러니까 매출이 숫자가 확실히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은 이 속도로 계속해서 그 데이터 센터 지으면은 한 2년 뒤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도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도 많고 현금이 많으니까 돈 많이 드는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건데 아마도 이 증가하는 속도, 캐펙스를 늘려가는 속도가 지금은 뭐 완전히 막 경쟁 체제니까 막 그렇게 짓고 있는데 조금은 뭐 약간 둔화될 가능성도 의외로 있고 뭐 현금 흐름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는 이 속도가 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어닝 시즌 나오고 나면은 약간 뭐 미국이 뭐 주가가 뭐 엄청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빅테크에 되게 쏠렸던 분위기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시장이 의외로 좀 그 원래 11월, 12월이 미국 시장 굉장히 좀 강한 시즈널리티가 좀 있는데 뭐 그냥 상승률 상승 탄력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한번 발표되는 거 따라가면서 앞으로의 미국 증시 흐름도 계속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어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외에 주도주 혹은 주도주 후보군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조선 쪽 얘기 해보시죠. 일단 여기도 어제 뉴스가 뭐 트럼프가 조선소를 방문하네 안 하네로 또 주가의 변동성을 좀 일으키긴 했는데 어쨌거나 좀 급등 흐름도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조정도 나오겠지만 지금 위치와 상황에서 조선주를 내가 없는 분들이 들어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조선주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전 조선주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 가느냐 마니 요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빠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관세 때문에 막 망할 것처럼 다들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내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업종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게 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요. 금액이 계속 꾸준히 느는데 이게 확실히 2023년, 2024년 확실히 바닥을 찍고는 쭉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건 추세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정책, 뭐 마가, 뭐 마스다,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연속성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좋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뒤에 저 전력기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력기기에 비해서는 그 이 실적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실적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나눠서 봤을 때 네.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음.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조선은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 여전히 꾸준히 좀 들어가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도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조선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네. 정말 실적이 좋거든요. 예. 근데 실적이 좋고 주가도 좋은데 좋은 거를 그 실적이 좋은 거를 감안을 해도
좀 밸류에이션이 약간 많이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 조선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전체 저희 국내 기업들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고 이거를 반영한 시가총액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가 약간 좀 기대감으로도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약간 조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선 기계, 뭐 전력 기계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은 확실히 가격에 있어서 별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력기기 얘기해 주신 김에 상승했던 스토리 자체는 원전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전력기기와 비슷하십니까? 안 그러면 여기는 근데 또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전에 있어서 기회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기승전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기승전 예. 유가였는데 지금은 데이터, 전력, 전기 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 전기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원전이 요즘 되게 또 굉장히 뜨고 있고 중요해지는 거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예. 실적도 좋고. 근데 좀 예를 들면 이제 두산에너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나오는 숫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굳이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원전보다는 미국의 원전이 차라리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뉴스케일 뭐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굳이 이제 원전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전 같은 네. 유틸리티와 관련 업체들이 조금 더 실적에 비해서 주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판단은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 원전보다는 미국 원전,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비빌리티보다는 한전 쪽을 조금 더 열심히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투자 의견도 또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기승전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요즘에 그 중심에 있는 ESS를 필두로 한 2차 전지도 한번 여쭤볼 텐데 투톱 얘기도 합니다.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 투톱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로 투톱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가 워낙 쉬는 기간도 많았는데 ESS로는 숫자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같이 붐업을 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 이 정도의 키 맞추기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지 캐즘은 여전하다고 하니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저희 2차 전지 쪽하고 재생에너지는 저희 회사의 그 한의사님께서 워낙 이제 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이제 그분 의견 이상의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좀 기본적으로는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이제 LG 엔솔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SDI 실적이 약간 좀 안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지나고 가고 있는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확실히 ESS는 아직까지 이게 뭐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근데 확실히 커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서 반도체와 ESS가 같이 가게 되면은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좀 또 강력하게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차 전지 쪽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를 봤을 때 뭐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내년도에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그 기여를 많이 하는 업종이 뭐 화학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2차 전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ESS가 확실하게 이익에 대한 어떤 이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올해 좀 많이 힘들게 했었던 2차 전지 쪽도 주가가 의외로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내년의 키는 뭐 반도체가 좋은 건 다 아니까 2차 전지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ESS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긍정적인 스토리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투자한다고 하면 확실히 사업 내 비중도 따지긴 해야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네. 쪽과 ESS 사업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차 쪽이 여전히 좀 고전하고 있는 쪽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주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전기차도 최악은 좀 벗어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그 어쨌든 공급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대한민국의 그 수출 물가를 이렇게 보니까 배터리가 나쁘긴 한데 이 수출 물가의 하락 속도가 좀 주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율 효과를 빼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면은 수출 물가가 조금 올라오면은 확실히 그 국내 기업들,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들도 꽤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저는 2차 전지가 내년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요한 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요즘에 워낙 화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바이오는요. 저는 질문 드리기도 바이오는 참 애매하고 전략을 짜주시는 분들도 애매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씩 칠 때는 있고, 이 바이오 내에서도 사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격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이 많이들 갖고 계시니 여쭤봅니다. 바이오주는 지금에서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너무 업체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니까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냐, 네. 신약 개발이냐,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냐, 어제는 뭐 줄기세포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쉽진 않죠. 예.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사회가 되게 양극화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격차 사회다라는 거, 그래서 격차가 잘 안 벌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부유층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들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다음에 이제 부가 늘어날수록 뭐를 할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제는 돈을 좀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가방을 사고 차를 바꾸고, 참 한 번 바꾸면 또 좀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는 게 결국은 건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라서 뭐 특히 이제 뭐 신약, 그다음에 뭐 건강과 관련된 것들, 웰니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저는 꾸준히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뭐 신약이라는 게 막 꿈 같고 약간 고령화 컨셉에 되게 좀 가까운데, 예. 저는 양극화 사회에서도 이 신약이라는 거, 그리고 신약에서도 물론 종류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조금 더 땡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나 미래상을 보면 당연히 인구 구조만 봐도 긍정적이란 걸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시장 같은 때는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를 지금 담는 게 맞나? 그냥 여전히 대장주 그냥 IT나 AI 쪽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는 조금 더 사기에는 좀 시간이 있다고 네. 보시는 이제 거겠네요. 바이오는 좀 천천히 길게 봐야죠. 이게 뭐 IT처럼 막 2년, 3년 지금 막 열심히 캐파를 투자를 하는 그거에 대한 성과가 딱 2년 지나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바이오는 정말 좀 이 기술력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좀 투자의 난이도가 좀 높은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섹터나 산업별로 주요 종목군들은 얘기를 드렸으니 약간 큰 그림에서 전략을 짜봤을 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는 대형주를 계속 담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중소형주도 움직인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조선주 얘기할 때도 조선주가 부담스럽다면 기자재, 반도체도 반도체 소부장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연 말로 갈수록 중소형주가 더 빛날 것이다. 뭐 마치 오늘 코스닥이 또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가는 대장주 보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도 충분히 많은 기회와 룸이 남았다고 보시는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좀 중소형주 또는 이제 코스닥으로 가는 시점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코스피가 4천이지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은 3,400, 3,500 수준이니까 네. 조금 체감적인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지수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못 따라갈 거고 또 실제로 펀드들도 이 뭐 반도체를 담는 데 있어서 한도가 딱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의외로 이 반도체가 좋을 때 울상을 짓는 펀드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들이 좋을 때가 사실 더 부티기가 좋습니다. 네. 근데 역사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시장에서 언제 코스닥이 좋았냐? 결국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좋을 때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가 이제 저희가 뭐 소비하는 거 말고요. 주로 투자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정말 캐펙스를 막 이렇게 늘리고 2차 전지 업체들이 막 뭐 그 2023년에 저희가 경험을 했듯이 막 이렇게 투자 늘릴 때 네. 그때가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낙수 효과로 오르는 네. 것들이네요, 다. 예. 근데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이런 그 바기닝 파워 때문에 아주 막 공격적으로 또 물량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이렇게 늘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또 좀 이제 예전에 이제 지난 3년 전에 되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리고 오늘 나온 뭐 그 3분기 GDP를 보더라도 뭐 내수가 조금 좋아졌지만 정부 투자를 빼고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막 투자가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여전히 수출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좀 그 어떤 내수가 좋아지고 투자가 좀 좋아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본 거는 저희 한국에서 수출 대비 내수, 수출 대비 투자와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환율이 좀 좋아져야 네. 또 내수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막 1,430원, 40원 이러면 기업들 실적이 수출주들은 좋아도 내수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그렇죠. 있고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들어와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확실히 이익의 수익성이 잘 안 나옵니다. 음. 그래서 좀 지금의 어떤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완화되는 그 시점 이후에 좀 시차를 두고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분석으로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여전히 대형주 그다음에 조금 눈에 보이는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내년 2분기 이후에 조금 더 코스닥이나 그 탑 이제 소부장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 내년 2분기로 이렇게 시점을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달러가 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셔서 2분기가 괜찮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이클 타이밍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러니까 그 원달러 환율의 어떤 변화와 네. 이 수출과 내수 간의 어떤 변화를 제가 이렇게 약간 시차를 두고 그려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1,400원대이긴 하지만 네.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지난 7, 8월에 좀 가팔랐다가 또 조금 주춤해졌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시차가 들 두고 이제 반영을 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을 예상을 해보니까 이제 2분기로 일단 좀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다행히 좀 정말 QT를 이번에 뭐 FOMC 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QT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는 조금 더
뭐 엄청 떨어지진 않아도 좀 안정적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달러도 조금 약간 강세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잦아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게 조금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둔 시점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 경제에도 좀 영향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이번에 뭐 QT를 정말 FMC에서 정말 종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한 내년 한 2, 3월 달부터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현실화 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진짜 붐업 되겠죠. 이제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도 지금보다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는데 조금 더 폭넓어지겠죠. 그러겠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지수 상승은 올해만큼 좋긴 어려울 거예요. 올해 뭐 60% 이상 올랐으니까 네. 내년에도 뭐 60%, 50% 이렇게 오르긴 어렵겠죠. 근데 아마도 주가는 뭐 지수는 한 뭐 10%, 20% 오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의 범위가 좀 넓어지면은 확실히 그때가 더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저는 뭐 내년도 시장도 좋긴 할 것 같은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뭐 4천에서 여기서 바로 5천 가고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조금 더 내년은 폭넓게 가면서 폭넓게 가되,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좀 더 폭넓어지는 흐름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도 해주셨고, 그런데 다만 또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현상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환율을 봐도 그렇고, 뭐 실적 나오는 걸 봐도 그렇고, 수출주로의 방점은 지금 당장은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그 에이펙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에이펙 이후에 그러면 시장 전개나 투자자들의 심리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이펙 이전 한 달을 돌이켜 보면 에이펙 때 뭐 딜도 어느 정도 되고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뭐 그런 기대들이 많았는데, 지금 또 들어보면 메가딜은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미중 간의 톤 다운만 돼도 다행이다 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에이펙 이후에 시장이 막 예상했던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게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까, 아니면 이거는 또 한번 지나가는 뉴스일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에이펙을 앞두고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에이펙 이후에는 사실 더 좋아질 만한 뉴스는 QT 종료라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쉬어가거나 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재료 공백 국면을 뭐 한 몇 주 정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저희 한미 투자 협정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쉽진 않아 보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당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이지만 어쨌든 대외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어쨌든 지금 정도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희토류 수출 규제 좀 덜하고 예. 뭐 관세 안 때리고 하면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두 국가가 열심히 AI를 중심으로 해서 치고받고 엄청 경쟁을 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 선에서는 AI나 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뉴스들이 엄청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 뉴스들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이게 시장을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나 이슈들, 그리고 지금의 상승 탄력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또 있는데, 이게 또 연말로 가면서 좀 항상 나오는 약간 12월 되면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이제 올해 장사는 끝났나? 그러면서 떨어지는 탄력들이나 분위기의 소강도 나오기 마련인데, 11월부터는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작을 뭐
조심스럽게 볼거나 저희가 뭐 엄청 그 경계감을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속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조금 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약간의 흔들림이나 주춤함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기회로 삼는 게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9월달, 10월달에 너무 그 반도체 중심으로 그다음에 약간 그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빠르게 많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서 약간 오히려 11월 달 한 달만 보면은 그 괴리가 더 벌어지기보다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뭐 못했던 내수와 관련된 소비 관련 업종들이 막 엄청 오르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좀 주도를 했었던 업종들 중에서 약간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중요한 거는 반도체를 중심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ESS 쪽이나 그다음에 의외로 정유화학이나 뭐 기계 조선 요런 업종들 중에서 특히 조선 같은 업체들은 꾸준히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전히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누가 금융주, 배당주 보겠습니까마는 또 이제 시기적으로나 또 앞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분위기만 탄다면 어떤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주에 대해서도 볼 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너무 안 네,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기회비용 생각하면 지금 여기 투자할 때는 아닌 겁니까? 근데 저는 금융주를 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제 저희 한국의 은행주는 조금 쉽진 않은 게 예. 지금 저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세게 막으면은 네네. 당장 대출 증가율이 어쨌든 꺾일 거고 네. 그래서 은행들 실적이 뭐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의 부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 그다음에 지난 2년, 3년 동안 한 거를 막 뭐 UBS 나온 뭐 웰스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막 보고 하니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미국의 부자들은 돈을 벌면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방 안 사고 차 안 사고요.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가 되고 부익빈이 되고 이럴수록 오히려 금융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더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배당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뭐 은행이 더 좀 좋을 것 같고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 지수가 꾸준히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앞으로도 양극화라는 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의외로 증권주가 럭셔리 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양극화의 수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배당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증권주, 은행주들이 자사주를 많이 사면서 주식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EPS가 그러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뭐 부동산 때문에 약간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식수가 거의 한 10% 가까이 줄더라고요.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7, 8% 저는 숫자를 그렇게 좀 봤는데 그 정도면 어쨌든 그만큼 EPS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EPS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한 주를 더 샀을 때 배당도 더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약간의 좀 비켜가는 답이긴 한데 꼭 배당 관점이 아니더라도 은행보다는 증권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금융주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좀 있어서 저는 금융주, 특히 증권주를 좀 좋게 봅니다.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화랑일 때 증권주가, 그러니까 증권 업계가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로직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 분명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시장 많이 올랐고 차익 실현하면 이번에 차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백을 나도 하나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보다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러다 보면 여기서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럭셔리주로 뭐 증권주에 대한 시나리오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또 금융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얘기를 또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 오늘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